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사는 동네를 이전보다 발전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마다 우리 고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흔히 목격되는 것이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내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일련의 부동산 개발이다. 2000년대 들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한 바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전국의 모든 경제자유구역 및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초기 계획 당시에 기대한 성과를 보였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제적인 성과는 차치하더라도 해당 지자체 주민들을 포함한 전국적인 동의를 얻은 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사업들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최근에 전개되기 시작한 현상이 아니다. 1987년에는 국토의 모양이 바뀐다는 대규모 간척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하다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1991년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져 다시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러다 1996년 시화호 오염 사건으로 인해 새만금의 환경 훼손과 수질 악화 등에 대한 지적이 높아짐에 따라 다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정부는 민간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했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 친환경적인 형태로 개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환경단체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사업 중지 소송을 제기해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결국 2004년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개발하라는 수정안과 이미 많은 국가 예산이 통과된 국책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 등의 의거의 공사는 다시 진행되었다. 1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여된 사업을 성과를 보기도 전에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대규모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의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미 많은 돈을 지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단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매몰비용 효과라고 한다. 매몰비용이란 이미 발생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한다. 이미 지불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일련의 비용들은 미래의 비용이나 편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비용들이다. 따라서 경제적 판단이 필요할 때 이전에 투입된 비용이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든 비합리적으로 지출되었든 간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공연을 보러 갔는데 기대와는 달리 공연이 전혀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느끼면서도 입장료가 아까워서 공연을 계속 봐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 즉 매몰 비용을 무시하고 판단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입장료는 공연을 끝까지 보든 중간에 그만 보고 나오든 간에 이미 지불된 비용이다. 따라서 남은 공연 시간을 지루함을 참아내는 곤욕스런 시간으로 꽉 채우기보다는 그 시간에 나와서 다른 재미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개인의 만족을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주말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는 매몰 비용을 고려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등산을 좋아하는 가족들이 주말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등산을 취소하고 모처럼의 가족 모임이기에 썩 보고 싶지는 않았던 콘서트의 티켓을 예매했다고 하자. 하지만 정작 주말이 되자 날씨가 화창해서 등산 가기 좋은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들은 콘서트 티켓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콘서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매몰 비용을 고려한 잘못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인 콘서트 티켓 가격을 배제하고 가족끼리 어떻게 하는 것이 주말을 가장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일인지를 결정했다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등산을 선택했어야 한다. 매몰 비용을 고려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저지르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다. 유럽에서도 매몰 비용을 고려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사례가 있었다. 유럽 국가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특정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실시했다. 이에 굴지의 이동통신 회사들은 해당 주파수 대역을 얻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 이동통신 회사들은 나중에야 자신들이 실제 사업 가치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었다. 이때 해당 사업을 지속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기존 투자가 과잉 투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지불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매몰 비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이동통신회사는 앞으로 투자해야 할 금액은 얼마이고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수익은 얼마인지만을 고려해 비교하면 되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이전에도 매몰 비용을 고려한 잘못된 의사결정의 사례를 목격한 바 있다. 콩코드 여객기 개발 사업이 그것이다. 프랑스는 1969년 초음속 여객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많은 국민과 학자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콩코드 여객기 개발은 경제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정부는 이미 지불된 금액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을 중단하기를 주저했으며 결국 1976년 콩코드 비행기는 완성되었다. 콩코드 비행기는 비행기 기체 결함과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다가 2000년대 초반 결국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매몰 비용을 고려한 잘못된 의사결정의 오류를 콩코드 오류라 부르게 되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몰 비용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정답은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은 보통 포기된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라고 서술된다. 즉, 여러 개의 선택 대안이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나머지는 포기하게 되는데 그 포기된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우리는 기회비용이 가장 작아지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어느 날 오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자.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대안은 1번 공부하기, 2번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3번 게임 등 3가지이다. 이때 공부함으로써 얻는 가치란 A학점의 성적이 될 것이고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를 함으로써 얻는 가치는 데이트 과정에서의 즐거움, 그리고 게임을 함으로써 얻는 가치는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재미일 것이다. 3가지 대안의 가치를 수치로 표현할 때 그 값들이 각각 100, 90, 80이라면 공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회비용은 각각 100으로 가장 크다.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앞서 소개한 새만금 사업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비용 역시 기회비용이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여한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자할 경우 얻는 편익 중 가장 큰 것이 기회비용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 얻는 편익이 100, 교육에 투자해 얻는 편익이 150, 도로 등에 투자한 경우 얻는 편익이 80이라고 할 때 부동산 개발을 하면 기회비용은 150이지만 교육에 투자하면 기회비용은 100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소개한 일련의 부동산 개발 계획의 진행 여부를 고려할 때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기회비용과 함께 효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 알아야 할 비용의 개념이 하나 더 있다.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그것이다.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은 특정 경제 행위를 한 단위 추가할 때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의미한다. 한계편익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나 더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을 말한다. 반대로 한계비용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나 더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한다. 만약 어떤 활동을 추가로 하나 더 할 때의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크다면 그 활동을 더 해야 한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한 대 더 생산함으로써 버는 한계편익이 1000만 원이고 한계비용이 900만 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자동차를 한 대 더 생산하면 100만 원의 순편익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자동차를 한 대 더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단 1원이라도 크면 이 회사는 자동차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순편익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작으면 그 활동을 줄여야 한다. 이번엔 자동차를 한 대 더 생산할 때 버는 한계편익이 1000만 원이고 한계비용이 1100만 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자동차를 한 대 더 생산하면 100만 원의 순편익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을 한 대 줄임으로써 순편익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한계비용이 한계편익보다 단 1원이라도 크면 이 회사는 자동차 생산을 줄임으로써 순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경우를 종합하면 이 회사가 순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생산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순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논리는 부동산 투자에서도 얼마든지 활용된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해당 투자 규모를 한 평 넓히는 행위가 한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투자 규모를 한 평 넓힐 때마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비용이 한계비용일 것이다.
반면 이렇게 한 평 넓힘으로써 얻는 편익이 한계 편익일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시에도 적정 투자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한계의 개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한계의 개념을 활용한 적정 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은 대규모 국책 사업 외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백화점 입점 시 매장 크기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백화점에 특정 매장을 입점할 때 매장 규모가 한 평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인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한 평 증가할 때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임대료가 한계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 평이 더 커짐으로써 고객들의 시야에 보다 잘 들어와 추가적인 매출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한계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에는 해당 매장을 한 평 한 평 늘릴 때마다 추가적인 임대료 부담보다는 이로 인해 유발되는 추가적인 수익이 더욱 클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해당 매장의 크기를 더욱 크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추가적으로 한 평 추가하여 얻는 수익의 증가분에 비해 임대료 증가분의 효과가 더욱 크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매장 크기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추가적인 이익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결국 가장 높은 이윤을 실현해주는 매장 크기는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동일해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이처럼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일련의 개념들은 우리에게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일상의 여러 현상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들이 되어주고 있다. 경제학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제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다.